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양의 탈무드로 불리우는 책은담입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유학자 홍자성이 쓴 잠언집으로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인격 수양과 처세를 일깨워주는 자기계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이란 나무 잎사귀나 뿌리처럼 변변치 않은 음식을 말하는데요. 나무 뿌리를 씹듯이 오래 음미할수록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집 225장과 후집 1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원문의 내용과 더불어 짧은 고전 이야기가 함께 실려있는 정민 미디어의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의 좋은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뿌리를 씹듯이 오래 음미하며 깊은 맛을 느끼시는 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사람의 한평생은 무슨 일이고 한 푼을 덜어내면 곧 한 푼을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 교류를 줄이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덜면 본성을 보존할 수 있다. 날로 덜어내는데 열중하지 않고 날로 더하는 데만 열중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속박하는 것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여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서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물은 물결만 일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먼지만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도 애써 맑게 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린다면 절로 맑아질 것이다. 또한 즐거움도 굳이 찾을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린다면 절로 즐거워질 것이다. 사람의 감정이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며 꽃을 보면 가꾸고 싶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고 싶어한다. 이는 다만 생김새와 그 성질만 가지고 사물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래의 바탕을 가지고 본다면 무엇이든 천기의 울림이 아닌 게 없고 스스로 삶의 뜻을 펴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을 없애려고 애를 쓰나 결국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 앞의 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고 뒤의 일을 섣불리 추측하지 말며 단지 현재의 일을 충실하게 처리해 나가면 차츰 무념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새끼 꼬기. 옛날 어느 마음씨 좋은 부자가 두 하인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일을 맡겼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걸세.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할 일을 주겠네.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주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엮도록 하게. 주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하인 하나가 투덜거렸다.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니 말이야. 그러나 다른 하인은 주인이 시킨 일을 시작하며 말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게. 내일이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게 주인님께 해드리는 마지막 일이니 열심히 하세. 그는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평을 하던 하인은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자네들은 우리 집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어젯밤에 자네들이 엮은 새끼로 여기 돈 괴짝에 있는 엽전을 마음대로 꿰어 가지고 가게. 이렇게 되자 결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길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하인은 양껏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나 불평을 늘어놓던 하인은 새끼가 너무 굵어 제대로 엽전을 꿰 수가 없었다. 즉흥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니 이 어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시적인 감정과 지혜로 얻은 깨달음은 깨달았는가 하면 금방 흐려지니 영원히 밝은 등불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농부는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이 없이 열심히 일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부자가 된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를 찾아가 돈을 많이 모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자 농부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일단 돈을 벌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자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부자 농부의 집을 나선 가난한 농부의 머리에는 오로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만 뱅뱅 돌았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지 말자. 그는 굳게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막이 보이자 그리로 들어갔다.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배가 출출한걸. 그는 부자 농부가 한 말은 까맣게 잊고 막걸리와 고기국밥으로 배를 채웠다. 그 후로도 그는 평소처럼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졸리면 아무때고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좀채 돈이 모일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다시 한번 부자 농부에게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들은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릴 수 있겠소. 사람 키의 10배도 넘는 높은 나무라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가난한 농부는 나무로 기어올라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손을 놓으라고 주문했다. 가난한 농부는 더욱 겁이 났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나무 아래에서 부자 농부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쪽 팔도 놓아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지금 나더러 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말이오? 당신이 돈푼이나 있다고 사람을 놀리는 거요? 부자 농부는 나무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농부를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가난한 농부는 내려오자마자 자기를 희롱했다며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부탁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똑똑히 가르쳐준 것뿐이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바로 그것이오. 일단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마치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듯이 돈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오. 나는 처음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도 돈을 쓰지 말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깨우쳐준 것뿐이오. 사실 부자가 되는 일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오.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부자 농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렸다. 그 후 가난한 농부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도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엽전의 지혜로 이긴 전쟁. 옛날에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 그런데 적의 숫자는 아군의 서너 배에 달했다. 이 사실을 안 병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기를 꺼렸다. 그러자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름지기 싸움의 승패는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신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한 병사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엽전을 높이 던질 것이다. 엽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씨가 있는 면이 보이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니 공격할 것이고, 그 뒷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니 퇴각할 것이다. 자, 어떤가? 알겠습니다. 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병사들은 신이 돕는다는 말에 약간 사기가 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장군은 엽전을 높이 던져 올렸다. 와, 글씨가 보인다. 땅에 떨어진 엽전은 과연 글씨가 있는 면이 하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장군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아직도 신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사병이 있다면 엽전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내 뒤를 따르겠는가? 물론입니다. 장군은 다시 한번 엽전을 던졌다. 이번에도 글씨가 있는 면이 위로 향해 있었다. 우와! 병사들은 대번에 사기가 올랐다. 결국 장군의 병사들은 그 기세를 몰아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장군의 참모가 물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엽전이 뒤집혀 떨어졌다면 사기가 더 떨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빙그레 웃으며 참모에게 엽전을 보여주었다. 그 엽전은 앞뒤에 모두 글씨가 써 있었다. 가족이 잘못을 하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 잘못을 말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려 넌지시 깨우치게 하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 다시 깨우쳐 주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이다. 융통성 없는 아들. 고지식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은 도무지 융통성이 없어 볏짚으로 새끼 꼬는 법을 가르쳐주면 언제나 새끼만 꼬았다. 새끼 꼬는 기술로 가마니도 만들고 광주리도 만들 수 있었지만 아들은 늘 새끼만 꼬았다. 평소 아들은 매일 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장에 갔다가 울상이 되어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시장으로 가는 길에 옆집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시장에 가는 것 같아서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람 부는 대로 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놀려주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일러주었다. 다음에 또 그 친구를 만나거든 어디 가는 중이냐고 다시 물어보거라. 그때에도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라고 하거든 그럼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거라. 며칠 후 아들은 또 그 친구를 만났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 중이니? 아들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냥 내 발 움직이는 대로 간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물었다. 친구가 네가 준비해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어떻더냐? 몹시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척 힘들었겠구나.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그런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그럼 네 발목이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거라. 며칠 후 다시 그 친구와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이 예전처럼 먼저 물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 아들의 친구가 대답했다. 시장에 물건 사러 간다. 아들은 그 대답에 미칠 것 같았다. 예전에는 엉뚱한 대답으로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했던 것이다. 아들은 몹시 혼란스러워져 그날은 시장에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 친구가 오늘은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 그래.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냐? 처음부터 네가 원한 대답이 그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면 되는 것인데 왜 집으로 돌아온 것이냐? 예전에 그 대답을 들었더라면 아무렇지 않게 친구와 함께 시장에 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아들에게 융통성에 대해 가르쳐줄 만한 사례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시장에 가는 길이었으면서도 네게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다. 시장에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간다느니 발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것은 네게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다. 시장 가는 길이란 대답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다. 이제 네가 오늘 그 친구의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도 가슴이 답답해졌던 이유를 알겠느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아들은 친구와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서서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며 남의 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생각이 소홀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아 넘어갈 망정, 미리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짐작하지 말라. 이것은 살핌이 지나침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 두 말을 아울러 지닌다면 생각이 깊어져서 덕성이 두터워질 것이다. 쓸데없는 의심을 삼가라.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로 가던 중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들은 나무 껍질과 풀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방을 구해 공자를 쉬게 했다. 공자가 잠든 사이 제자인 안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뜸이 들 무렵 잠에서 깨어난 공자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에 살며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 손으로 밥을 한 움큼 걷어내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자는 미루어 짐작했다. 평소 저렇게 예의가 없던 안회가 아니었는데 여러 날을 굶주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모양이구나. 하지만 안회에 대한 사랑이 컸던 공자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온 안회를 앉혀놓고 말했다. 방금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께 제를 올리고 먹으라고 하더구나. 안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지은 밥으로는 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솥뚜껑을 열자
바람이 불어 흙덩이가 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묻은 밥으로 재를 올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흙이 다 된 밥 속으로 스며들까봐 얼른 손으로 한 움큼 건져낸 다음 버리기가 아까워 자신이 먹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자는 잠시나마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을 믿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속아 넘어갈지언정 의심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